노유진의 정치 카페. 네, 노유진의 정치 카페 5회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피곤들 하시죠? 네, 왜 피곤하셨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정치 카페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슈들이 있죠. 우선 청문회 앞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면면인데요. 정말 스펙들이 화려합니다. 한일 역사 논란, 군복무 특혜, 제자 논문 가로채기, 북풍 조작에 정치자금 배달, 심지어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치기. 이건 참 독특한 스펙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네. 예. 문창극 씨를 총리로 지명해놓고 2주 가까이 지명 철회도 못하고 또 그 강행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청와대스러운 구성인데요. 아마도 헌정사상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 21일 밤에 벌어진 사고죠. 참사와 참극이 계속되는 마당에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관할 GOP에서 총기 난사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5명의 장병이 사망하고요.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특권층에게는 대학원도 병행하는 천국 같은 군대가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지옥 같은 현실. 정말 화가 납니다. 들으셨죠? 우리 지금 6월 23일 낮에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문창극 총리 지명자 출근했더라고요. 네. 지금 그 고성에서 강원도 고성에서도 지금 무장 탈영병 에 대해서 임박이라고 좀 전에 나오던데. 예, 그 군 당국에서 지금 투항을 설득 중인데 서울에서는 이제 문창국 내정자에게 또 투항을 설득 중인 동시 진행형입니다, 사실. 네. 예. 하나는 굉장히 하나는 비극이고 하나는 희극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문창국 씨 좀 얘기를 좀 더 할까요? 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다 돌아섰잖아요. 지난주부터 다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그러시네. 아니 그래 청와대와 뭔가 좀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귀국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귀국하시고 그럼 분명히 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왜 투항 안 하는지 한번 노 대표께서. 임명된 지 그 내정자로 임명된 지가 이제 6월 10일이니까 벌써 열 이틀 2주일 다 됐죠. 2주가 다 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참 이건 뭐 코미디라고도 할 수도 없고 문해창작극 임금만은 분명한데 문창극이라는 이런 뭐 주인공의 문해창작극인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것은 잘못된 그 인사였구나라고 시인을 하는 게 마땅한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근데 이제 그걸 시인하기 싫은 상태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사실은 늘 책임 총리가 없어서 문제라고 얘기해 왔지만은 책임 총리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 대통령이 없는 게 문제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문창극 씨와 같이 버티기 또 이렇게 내정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게 실제로 대통령이 일을 하려면 총리가 필요하고요. 총리도 일을 하려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돈독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대통령이 누군가를 총리로 지명을 할 때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교감과 인간적 신뢰 또 정치 철학이나 국정 운영의 방향과 관련된 이제 공감이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그 정도라면 이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와서 국민 70% 이상이 지금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쯤 되면 이제 문창극 씨가 이게 참 내가 총리로서 적합지 않은 사람 같아서 뭐 내가 물러서겠다. 대통령한테 지명서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해야 이제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뢰나 공감이 있는 관계라면 예전에 뭐 전에 다른 정부에서 이렇게 지명 철회를 할 때도 보면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대통령이 미안하게 됐다. 당신 꼭 시키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나도 어렵고 당신도 어렵고 이렇게 돼 있으니 당신이 지명 철회를 요청을 나한테 해주면 내가 또 받아들여서 하는 형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풀릴 문제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창극 씨 사이에 그런 정도의 교감이나 공감이 원래 없던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 하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 전화해서 툭 터놓고 이만저만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대화를 못하고 밑에 사람 시켜서 보내가지고 아마 뭐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니까 문창극 씨 입장으로서는 나는 못하겠다. 나도 명예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하겠다면 나로서 물러서지만 왜 나보고 다 뒤집어 쓰라 그러냐. 이렇게 돼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편집해서 24일 날 화요일 날 우리 방송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해결될까? 제가 안 된다는데 저는 500원. 지난주에는 제가 사퇴 안 한다는데 500원 걸었었는데요. 저는 된다는데 300원. 그게 500원이랑 거액을 걸 만한 일은 아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 게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로 이제 그 내정되었다가 스스로 물러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정되었을 때 된 날 언론에서 어떻게 통보받았느냐, 대통령이 직접 전화 왔느냐 했을 때 직접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전례를 비춰볼 때 문창극 내정자도 아마 대통령의 뜻이기는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을 통해서 통보를 했고 지금도 비서실장과의 대화 속에서 끝내기를 아마 희망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게 참 그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에 비춰보면 이해찬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본회의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청와대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 총리가 그 당시 국회의원인데 이제 본회의 하다 말고 전화 받고 청와대로 가서 거기서 마주 앉아가지고 당신이 총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총리를 하게 되면 뭐 이런 걸 꼭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주고받고 그 다음날 발표를 한 거거든요. 적어도 총리하면 대통령이 인사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 계열사 사장 임명할 때도 다 면접도 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래 하는데 일국의 총리를 지명하면서 밑에 사람 시켜서 통보하고 또 이제 이 철회할 때도 또 밑에 사람 보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기본이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의 총리관이죠. 총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그런 진지한 어떤 국정 운영의 그게 어떤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조력자 파트너라기보다는 거의 뭐 의전용 병풍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선 부리듯이 하나? 그러니까 병풍하고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대회 보니까 이제 뭐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그 윤창극 씨 그 발탁할 때도 그 윤창중 씨 참 그 윤창극 둘이 비슷해요? 둘이 되게 비슷한데 그 컬럼 보고 우리가 보면 황당한 컬럼인데 그거 보고 감명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창극 컬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 받고 감명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언론이니까 뭐 해먹어야 얼마나 해먹었겠냐. 그래서 이제 청문회 통과용으로 이렇게 뽑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윤창극 씨 본인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친일인 문창극이라니까. 문창극 씨 죄송합니다. 너무 헷갈리네. 근데 그 본인은 그러니까 그 주관적으로는 애국자예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친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다음에 내가 언제 시켜달라 그랬냐?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그 속된 말로 하면 듣보잡이였잖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딱 발탁돼가지고 한다 해놓고서 멀쩡인 사람 불러다 놓고 왜 이렇게 망신을 주느냐. 거기에 대한 굉장한 주관적인 억울함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각하라도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지 달래야지. 달래야 되는데 각하 성격이랑 이분 성격이랑 또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자존심 있잖아요. 그걸 좀 못 해가지고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총리를 사람 보내서 통보하고 또 밑에 사람 보내서 그만두라 그러고 이러는 행태가 다 이제 유신부활이에요. 그 대통령이 아니라 왕처럼 군림하던 시절에 그렇죠. 누구 뭐 영의정 시키려면 도승지 보내가지고 영의정 시키고 이러던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따 언론에 관해서 다룰 텐데 참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이어서 이제 그 지금 전방에서 일어나는 그 참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예감이 참 안 좋거든요. 계속 이런 사건이 계속 불행한 사건인데 자꾸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금년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병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군대 있을 때
군대 갔다 왔어요? 저 군대 갔다 왔죠, 당연히. 전 보직이 3개였습니다. 훌륭한 분이네. 당번병에다 통신병에다 번역병까지 그 보초까지 있었어요. 저. 근데 병장 되니까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제대하기 싫더라고요, 좀 솔직히. 왜냐, 어차피 사회 나가면 내가 떠들어보면 애들이 재미없어요, 군대 얘기. 그렇죠? 그리고 오로지 나를 알아주는 애들, 내 얘기 들어주는 애들 내무반에 있고 병장이면 별로 이렇게 불편한 것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죄대 며칠 남기고 사고를 쳤단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 노 대표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은 안 갔다 온 줄 알아. 근데 지금 제가 아침 보도를 보고 놀란 것이 이 22사단 전 22사단은 그 여기 통일전망대에 있는 곳입니다. 예, 고성. 옛날에 동경사라 그랬죠. 예, 그리고 그전엔 88여단이요. 지금 남북이 사실 합의된 대로 하면은 이 22사단 지역 해안가 지역을 지금 도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금강산을 육로로 갈 수 있게 합의해놓고 사실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역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기도 사실 합니다. 좋죠. 거기 예. 자연은 정말 그럼요. 좋죠. 근데 이 22사단의 관심병사가 A, B, C급까지 하면은 약 20%에 해당된다고 하거든요. 유난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여전히 그 과거의 군 문화가 그대로 그런 관습이 이제 내려오는 속에서 또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또 세태나 문화를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벌어질 수 있는데 이 군 복무 제도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사실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강제 징집하는 징병제를 갖다가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징병제 골간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 좀 사회적으로 이제 부적격하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종교 신앙이라거나 또는 다른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형태의 복무 제도를 갖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대체 복무제의 좀 적극적인 검토와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속에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좀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병력 자체를 갖다가 이제 수를 줄이는 그런 어떤 남북 간에 이제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해결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군축 문제와 더불어서 복무제도에 대한 어떤 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제 고성군에 인접한 지역에서 GOP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GOP 근무는 굉장히 고립된 곳에서 하기 때문에 뭐 PX가 없다든가 뭐 이런 좀 복지 면에서 좀 뒤떨어지고 이런 게 있기는 해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런 사고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매우 고립된 소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 2인 1조로 근무를 쓰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후방에 있을 때보다 전후회라고 하나요? 어떤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GOP 소초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임모 병장이 지금 제대 석 달 앞두고 있는데 이 후방 지역 같으면 술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술도 일체 안 들어가는 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평소 소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임모 병장이 이 인간적 자존감 이런 것을 크게 다치는 어떤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일반적으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후속 보도들을 더 봐야 되겠지만 노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병력 자원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최근 한 15년 20년 동안은 1년에 그 출생아 수가 50만 명 미만이에요. 그러면 절반이 남자라고 하더라도 25만 명인데 해마다 20만 명씩 징집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긴 안목에서 본다면 군 병영의 문화를 개선하는 더 민주화하는 그런 조처도 필요하고 동시에 남북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 기장을 완화시키면서 우리 군을 좀 더 숫자가 줄어든 기술과학군 중심의 강군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자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그보다 조금 더 긴 사회 복무를 선택하게 하는 독일식 제도 이렇게 참여정부 때 그 방안을 만들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폐기를 했었는데요. 뭐 병력 규모를 한 40만 명대로 이렇게 줄이고 기술군을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다른 모든 형태의 뭐 산업체 근무 특례는 다 없애고 사회 복무와 현역 복무.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 복무는 전부 장애인 시설이나 이제 노인 생활 시설이나
사회에 그늘진 곳, 그리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야 되지만 지원을 해야 되지만 충분히 하지 못하는 곳, 이런 곳에서 이제 복무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큰 틀의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보면은 정말로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아니 실제로 있죠.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꼭 찾고 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 사실 군에 체질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있어요. 아니 그리고 꼭 그래서 문제되는 사람만 안 가야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적합한 사람인데도 본인의 양심과 또는 이제 그 신앙 때문에 그렇죠. 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것도 이제 존중해 주면서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죠. 예, 지금 안타까운데 생각해 보면은 그 부모님들 지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환 권유하는데 가서 그건 뭐. 그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마음도 그렇겠지만 또 그 가해자 부모님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가해자지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뭐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한 5년 지내면 군대 가야 되는데. 딴 거 생각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부모님 마음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럼 5회 방송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다, 그죠?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근데 워낙 사고가 많아가지고. 오늘 그 초대 손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의혹,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떠오르시죠? MBC 해직 언론인 이제 3년 차십니다. 뉴스타파의 최승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최승호 PD가 주목하는 3가지 뉴스입니다. 뉴스타파가 탐사 저널리즘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기도 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일단 언론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예, 그 공영방송의 몰락 그리고 뉴스타파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가장 최근에 그 보도한 사건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MB의 유산 4대강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뉴스타파가 뭔지 그렇죠. 잘 모르시는 청취자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진행자 하세요. 예, 뉴스타파 모르시는 청취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듣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뉴스타파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뉴스타파는 이제 시민들의 지원으로 이제 그 방송사에서 쫓겨나거나 스스로 나온 결정을 한 주로 이제 공영 언론 KBS, MBC, 그다음에 YTN 뭐 이런 데서 나온 그 언론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뭐 이렇게 5,000원, 10,000원 또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정말 깨끗한 어떤 돈으로 깨끗한 방송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광고 같은 건 이제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된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내는 후원인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36,000명 정도. 엄청나네. 저희 당 당원보다 많아. 우리 당은 당원보다 많아요. 36,000명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명 아닐 텐데 깊이 반성하면서. 이제 아니요, 후원인이 이제 가입하면 됩니다. 예, 녹음 끝나고 깊이 반성하고. 저는 그 뉴스 링크 열심히 날리고 있습니다. 돈도 내야 돼. 그런데 그 명칭에 타파라고 들어간 뜻은 어떤 건가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봐왔던 뉴스를 좀 타파하자 뭐 이런 개념이죠. 예. 기존 뉴스가 어땠어요? 그 나오시기까지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BC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뭐 그동안 이제 제가 주로 이제 4대강에 대한 비판 보도를 MB 시대 때 많이 했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는 대운하다 이것은 4대강 사업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대운하한 것이다 하는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게 수십 6m의 비밀.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반응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PD수첩 팀에서 쫓겨났다가 결국은 해고됐죠. 아니 근데 그건 그 보도하신 내용은 그 후에 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로 보고 그 한 거하고 똑같네요. 사실로 다 확인된 거 아니에요? 사실로 확인됐죠. 예.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사실을 말하면 언론사에서 해고돼요? 그렇죠. 요즘은 허구를 말해야 됩니다. 사실로 밝혀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MBC에서 다시 저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상이죠. 그런데 전혀 그럴 조짐은 없습니다만.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국장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 보도국장 방이 비상상황실 비슷하게 만들어져가지고 4명이서 보통 같이 일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죠. 한참 구조자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배경에 대한 비판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사실 MBC 위상이 갑자기죠. 거의 한 1, 2년 사이인가? 갑자기가 아니죠. 서서히 그랬는데 최승호 PD가 떠난 뒤로는 뭐 거의 옛날에는 이제 KBS보다도 MBC를 많이 봤는데 그렇죠. 요즘은 MBC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솔직히 좀. 예, 좀 너무 제가 볼 때도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잘 보지는 않고 뉴스에 오르내릴 때. 근데 요즘 뉴스에 오르내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나쁜 걸로 오르내릴 때가. 그때만 이제 좀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최근에도 뭐 문창극 그 총리 후보 문제가 막 이렇게 불거지니까 사실 이제 KBS에서 그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주로 보수 쪽에서는 이제 KBS가 왜곡 보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도 아주 그 면면이나 터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던데 그걸 MBC가 받아가지고 그 문창극 씨가 이제 교회에서 강연하는 영상 그걸 40분이나 틀어가면서 그거 저 다 봤어요. 예, 그걸 뭐 토론을 토론을 하고 그런 방송을 했더라고요. 예. 토론을 하고 방송할 수는 있죠. 그건 뭐 당연히 그 중요한 현안이니까 토론하고 당연히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40분씩이나 하면서 그 방송 프로그램을 2개씩이나 죽여가면서 예. 특별 편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고 그런 거는 좀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에서 특별한 그 의도가 있지 않는 한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거기 그 토론 나간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점점 불만이 있어요. 그건 너무나 뻔한 거니까 그런 거랑 보이콧을 어때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정상적인 토론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도 2개 멀쩡히 잡혀 있는 거 하고 그게 뭐 급한 사안도 아니고 이미 결판이 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MBC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특별 대담을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거를 보느라고 동영상도 그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또 다시 한번 다 보고 거기 뭐 문창극 씨가 나와서 뭐 일하러 가서 찬송가 부르는 것도 다 들어보고 했는데 전체를 보고 나니까 더더욱 이 사람은 국무총리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바로 그거거든. 저 사람들 논리는 뭐냐면 그 동영상을 다 보면 사람들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 동영상을 보고 오히려 와 이게 심하다. 그냥 기사로 보는 거랑 그 말로 직접 듣는 건 또 임팩트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재밌는 건 그 사람들 그걸 틀어주면 사람들 마음이 바뀔 거라고 그 생각하는 그 방식 그게 참 그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언론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KBS가 문창극 후보에 대해서 이제 발굴 보도를 한 것은 그거는 어떤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 총리 후보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보도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그렇죠. 비판하고 할 수도 있고 뭐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실을 보도했다고 해서 지금 KBS를 아주 그 왜곡 보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비난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공영방송이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KBS가 진짜 오랫동안 안 그러다가 간만에 한 거잖아요.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거 제대로 되더라고. 간만에 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사실 보도를 좀 했다고 해서 즉시 지금 나오는 건 역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조금 늦꿔주니까 이렇게 왜곡을 또 하기 시작하는구나. 역시 얘들은 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이 보수 쪽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결국은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당장 차기 사장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제 청와대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일종의 그 명분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재밌는 말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사실 문창극 씨를 KBS 사장으로 보내려고 했었다. 그런 소문이 있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KBS에서 이걸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 들어와서 또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KBS 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걸 거꾸로 또 말해주는 측면이 사실은 있는데 저는 초기에 KBS 보도를 보고서 문제 있다라고 했던 일부 보수 언론들 그리고 뭐 중앙일보는 당연히 또 그쪽 출신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가 지금 어찌 보면 문창극 씨를 이렇게 그 사퇴시키려고 하고 있는
문창극 씨의 발언에 대한 국민적 반응을 갖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이 국면에서도 이 보수 언론들은 오히려 거꾸로 문창극이 뭐 문제 있느냐, 문창극 발언에 무슨 문제 있느냐라고 지금 대들다시피 국민들에게 막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한 그런 방송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훨씬 더 이 좀 사상적으로도 제가 볼 때 사상적으로도 더 청와대보다도 더 좀 극단적인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언론들이. 실제로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게 이번에 상당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문제는 이제 조중동이랄지 이런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창극이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맞으면 까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낙마하는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일 것처럼 감정이입이 감정이입도 될 수 있고 앞으로 그럼 나는 이라는 얘기도 아마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언론인들이 언론만 하면 되지. 아니 근데 제가 종편을 잘 보지는 않는데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면 동아조선 같은 데서는 특별히 문창극 씨를 편들거나 이렇게 하는 않아요. 그거는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평소 하는 정도 그냥 하는 거지. 중앙일보 경우는 이제 문창극 씨가 거기 주필 출신이니까 우리들의 옛 동료를 꼭 지키으리 하는 그런 지키으리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무슨 MBC가 그거 따라가는 거는 친구가 강남 가니까 장 보러 가는데 걸음지고 따라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KBS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했죠. SBS에서는 원래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MBC에서는 뭐냐면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거예요. 저는 그 토론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토론회는 왜 조직됐냐면 동영상을 그대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지 한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거 내보내면 사람들 마음이 달라질 거다라고 이상한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도 KBS 같은 경우 뭔가 이렇게 똑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반응이 있고. 그러니까 사장이 없어지는 게 답이야. 사장이 없어지는 게 답인데. 한국 언론 희망이 있는가 한번 우리 최승호 PD님의 말씀 듣고 보죠. 결국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희망이 없죠. 그래서 공영방송이라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여론 집중도 같은 거 이렇게 문화체육부에서 조사해 놓은 거 보면은 KBS하고 MBC 그다음에 그 YTN 연합뉴스 뭐 이런 공영 언론들 다 합친 여론 집중도가 한 44% 정도 됩니다. KBS가 30%고요. MBC가 10%고 또 YTN 연합뉴스 합친 게 그게 누구지?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비슷하네. 근데 이제 그 정도면 사실은 이제 만약에 공영 언론들이 어느 정도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면 조중동이랄지 이런 언론들이 좀 극단적으로 좀 간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여론이 좀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NLL 뭐 대화록 파문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사건들, 그다음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이런 거 가지고 막 논란을 막 벌이면서 1년 이상 지금 박근혜 사실 대통령 들어오고 났는데 지금까지 거의 지금 난파선처럼 지금 뭐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 시간만 지났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언론이 중심을 잡고 아젠다를 세팅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국정원 대선 개입 같은 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건 뭐 토론할 것도 없이. 그러면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하나씩 이렇게 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면서 그거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하나씩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공영방송이 정확하게 사실 보도만 제대로 하면 해나갈 수 있는 건데 공영방송이 순전히 이제 어떤 보도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만 상상을 하고 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보도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공전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결국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아까 우리 모두의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했던 말을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뭐 언론 장악 이런 것은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뭐 그렇게 단호하게 아주 진짜 그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핏대를 세워서 얘기하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 목 꿀대가 좁아지면서 쇳소리가 나는 그런
좀 약간은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어요. 그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저기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그 뭡니까 미래 창조 뭐 과학 그 부를 그런가요? 만들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야당에서 이제 이것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어떤 의도가 인수위 시절, 있다. 당선인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팔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근데 있는데 보면 저는 요즘 뭐 조중동 또 공영방송들 이렇게 보면 유신 언론이 생각이 좀 나거든요. 그 지금 뭐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대착오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유신 언론이냐 이러지만 유신 때 해직된 언론인 대량 해직된 언론인들은 이제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싸웠잖아요. 뭐 동아투위, 조선투위 이런 거. 근데 요즘 해직 언론인들은 방송도 만들고 뭐 매체도 만들고 이 시대가 그만큼 달라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제 지상파나 공영방송국 또 뭐 사유재산으로 돼 있는 거대 신문사들 이런 데들을 보면 옛날에 유신 때는 기자들이 막 그 정부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해서 막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막 거꾸로 매달리고 얻어맞고 이러면서도 그 싸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어떤 기자를 데려다가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를 먹였다는 얘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장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는 꽤 오래 지금 이제 탄압을 받고 있는 거죠. MB 벌써 5년 지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지금 1년 반 이상 지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6년 반 정도 이제 이런 철권 그야말로 통제 하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KBS, MBC, 연합뉴스, YTN 해가지고 거의 뭐 MBC 같은 경우에 170일 이상 파업을 했고 KBS도 100일 이상 파업을 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싸웠는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해고돼서 잘리기도 하고 징계도 많이 받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MBC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요. 좀 이제 보도 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기자들을 전부 바깥으로 그냥 보도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지금 아마 그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있는 그야말로 비보도 분야에 전보되어 있는 인력이 한 50명 이상 될 거요. 50명 이상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력 모자란다고 또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또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력직 같은 사람들 뽑을 때 뭐 질문으로 뭐 다음 대통령 누가 돼야 되느냐, 당신은 진보냐 보수냐, 심지어는 당신은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걸 물어보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뽑는다니까 어떤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다 보내지는 거죠. 정치 그다음에 이제 법조 이런 데 전부 다 가가지고 요소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이제 그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내가 어떤 기사를 써가지고 이걸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데스크가 막아서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그래서 뭐 기사를 아예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잘하네. 근데 원래 언론이 말이죠. 바람직한 언론상이라는 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또 경영으로부터 편집이 독립되는 게 가장 이제 뭐 이상적인 상태라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이렇게 분리 안 되는 그까지는 좀 이해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영방송 KBS나 또는 이제 뭐 사실상 공영방송인 MBC 같은데 사장이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그 사장은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편집에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나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사장은 사실 정부에서 임명했어요. 사실은. 임명했지만 제가 아는 한 그 사장이 그렇게 편집에 관여할 수가 없었고 관여하려고도 안 했어요. 사실은. MBC도 그랬나요? 그때? 뭐 그랬죠. 이번에 그 KBS 김시곤 보도국장은 사실은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현주 사장 시절만 해도 이렇게 보도에 대해서 사장이 직접 간섭하고 하지 않았다. 특히 이제 뉴스 큐시트라는 게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제 오늘 무슨 보도를 할 건지 순서를 정한 편집회에서 나온 큐시트가 있는데 그 큐시트를 정현주 사장 시절에는 사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보고도 안 했다. 보고를 아예 안 했는데
지금은 그걸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사장이 뭐 예를 들어서 톱이 뭐 이래 뭐 심지어는 뭐 그 하단 자막 나가는 것까지도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런 식이었다니까 뭐 할 말이 사실 당시에 그 시사 프로나 탐사 보도 같은 경우에 참여정부 비판하는 거 많이 했습니다. 많은 KBS. 정도가 아니고 뭐 MBC 때문에 엄청 괴로웠지 우리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랬죠. 네. 너무 괴롭더라고 진짜. 그 저도 많이 나갔죠. 그래서 제가 언론 장악하고 탄압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나무집 담 넘어가서 물건을 함부로 훔친다든가 아무리 운전하다가 뭐 차선 시비가 붙어서 화가 난다고 해서 고속도로 한중간에 차를 세워버린다든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자기 입장에서 좀 괴롭고 성가시고 때로는 화도 나고 왜냐하면 언론 보도나 비판이라는 게 뭐 정당하고 자유로워야 하지만 늘 또 100%의 진실만을 항상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네, 그렇죠.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화난다고 사람 찔러 죽이고 뭐 고속도로에 차 세우고 뭐 나무집 유리창 깨고 가게 유리창 깨고 빵 훔치고 그러나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기분 나쁘고 성가시고 귀찮으니까 네. 그냥 다 이제 좀 날카롭게 쓰면 펜 뺏어버리고 네. 좀 시끄럽게 지적하면 마이크 뺏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장악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욕망은 아까 이제 유신 시절을 말씀하셨는데 유신 시절과 정말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느끼죠. 다만 이제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뉴스타파 같은 방송도 가능하고 또 이제 SNS도 해서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좋은 뉴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견제가 되는 거지. 예. 사실 그 지금 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경영과 편집이 그냥 일체 편집이 경영으로 독립 못한 상태, 권력에서 장악된 상태이고 다른 어떤 그 이 민간 언론 같은 경우에도 조중동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소유와 경영과 편집이 아예 일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부분들이 또 사실상 여론 형성에 막강한 힘을 또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종편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부산시 그 지방선거 때 이제 부산시 무슨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 신문 가구별 신문 구독률 그걸 보면은 그 10번째가 부산 시민들이 보는 신문, 이건 방송 말로 신문만 놓고 보면 10번째로 보는 신문이 경향신문이더라고요. 한겨레는 10번째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한쪽으로 쏠린 언론을 주로 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도 그걸 접하고. 이런 게 무시 못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 언론이 이제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혹은 뭐 저희들 팟캐스트나 다른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작용은 하지만은 이것이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자꾸 이렇게 전체 여론이 뭐 대통령 지지율 높은 것도 이런 데 좀 영향을 받은 바가 있지 않는가. 좀 비정상적이죠. 사실상 1년 반 동안 한 게 하나도 없고 이제 작년은 그냥 계속 국정원 갖고 떠돌다가 그다음 세월호 그다음에 지금 문창극이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정권이었으면 아마 지금 뭐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보면은 또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개인 지지율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있는 특이한 그 소질, 자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MB 때만 해도 뭐 뭐 광우병 때 막 밑으로 막 10%. MB는 아버지가 없잖아. 그런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약간 그런 아우라가 같이 지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빼놓은 게 누구 있어요. 박효종 씨. 예. 방통위원장 임명됐나? 임명됐습니다. 임명됐죠. 임명됐죠.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돼요? 방통위원장은?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성향이 그 문창극 씨랑 크게 안 다른 분이거든요. 더하지. 제가 보기엔 더하죠. 그다음에 문창극 씨는 애국심이라도 있는데. 박효정 씨도 애국심 있어요. 그래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죠.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게요. 무슨 좀 보도를 공영방송 같은 데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정말 간신히 뚫고 이제 뭐 간부들이나 사장 경영진의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나타나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징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는 경영진이 그런 아이템을 그 다음에는 못하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사대강 같은 게 바로 이제 그런 경우예요. 요즘 와서 제일
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를 많이 받는 방송이 JTBC 같은데 거기는 사장이 맨날 경고를 받더라고요. 세월호 이제 보도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 과거에 안기부가 사실은 저 유신 전두환 때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그 언론사에 이렇게 상조하지 않았습니까? 상조했죠. 상조해서 이제 검열하고 하지. 그 역할을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검열이지만. 근데 박효정 씨는 이건 뭐 별로 검증 절차도 안 거치고 그냥 넘어가던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아니겠어요, 그죠? 이른바 뉴라이트 진영. 아니 뉴라이트 이전에 이 서울대 윤리교육과라는 게 한 일이 유신 때 국민윤리. 그렇죠. 그 방공도덕 교과서 만들고 맨 그런 일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독재 이념을 주입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이분은 뉴라이트가 아니고요, 올드라이트예요. 이분은 네, 원래부터 라이트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 울트라 라이트입니다. 울트라 극우에다가 극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지금 위원장이 되셨으니 앞으로 좀 방송의 미래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뭐 방송을 장악할 수도 없고 뭐 법도 뭐 장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박효정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시키니까 이거 참 이게 대통령의 말이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참 아무 의미가 없고 지지율 관리를 위한 발언이에요, 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오로지 이 조중동 종편 방송의 선전 재료를 제공해서 국정수행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한 발언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게 너무 야박한지 몰라도 달리 해석이 안 돼요. 저는 저 옛날에 우리 저 유시민 작가님, 제 또 저기 저 초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신데, 께서 박근혜 대통령 그 저기 취임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걸 제가 봤는데 아마 의전은 참 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마 의전은 정말 잘할 모양이구나.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황금마차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런 거 정말 잘하셔요. 잘하시고. 그런데 이게 참 너무 좀 말씀하고 안 맞는 그런 결론들이 나오는데 저까지도 어떻게 보면 깜빡깜빡 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하실 때 정말 진정성이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번 더 믿어야 되나 이런 저도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대통령의 업무 수행 그 요령 중에 아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연기력이에요. 그런 연기 대본 이상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이다. 진짜 야박한지 몰라도 1년 반 동안 관찰한 결과 어떤 말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속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런 발언은 제가 볼 때는 기억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저장 기간이 한 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램이야 램.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방송 장악할 의도가 없다 하는 거를 뭐 그동안 모르셨다면 뭐 의도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밑에서 만약에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 자체가 휘발성이거나 괜한 그런 기대를 하시면서 언론 활동을 하시면 더 고달파져요. 이거는 장악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갖고 있고 그것도 그냥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장악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방송을 장악해야만 국가를 똑바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집권기간 내내 방송 장악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대처를 해야. 그러면 이제 않을까.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뉴스타파를 키워야죠. 뉴스타파 후원인을 늘려야 되고 대한언론을 갖다 키워야 됩니다. 대한언론은 키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지금 종편이나 조중동 이런 거대 신문이나 혹은 이 공영방송들의 한통속이 되거나 혹은 장악을 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요새 드라마 개과천선 뭐 이런 거 있던데 그 환상이라고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종의 전염병 같은 상황 그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대한 언론도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린다면
저희는 사실 저나 이제 공영방송에 지금 있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참 놀랐어요. KBS 김환영 사장이 쫓겨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역시 이제 세월호 참사라는 어마어마한 사태에서 국민들이 공영방송이 역할이라는 데 대해서 이놈들 공영방송이 역할을 잘못하니까 애들이 죽는구나. 이걸 딱 느끼고 그다음에 유족들이 이제 결국은 KBS를 찾아간 것이거든요. KBS 찾아가서 김환영 사장이 거기서 나왔으면 아마 이런 사태까지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나와서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안 나오고 이제 하니까 그냥 청와대로 가신 거거든요. 청와대로 가시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족들을 만나기가 두려우니까 먼저 잘라버린 거죠. KBS에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이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이 이런 현실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KBS 사장을 차기 사장을 선정하는 그런 그 과정이 지금 이어질 텐데 여기서 좀 더 힘을 모아가지고 좋은 KBS 사장이 그래도 조금 나은. 국민하기 고달퍼. 이게 저 KBS라는 공영방송에 계신 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뭘 고민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KBS까지 보듬어야 돼. 보살펴야 돼. 이게 정말 국민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언론이 장악돼 가지고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아주 큰 참각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 같아요. 4대 강도 그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제 세월호가 워낙 컸던 거죠.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 같은데요. 다른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옛날에는 보도를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요즘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정치 카페도 있잖아.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마다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대한 언론들 그다음에 또 한겨레나 경향 그리고 뭐 JTBC 또 KBS에서 이번에 좋은 보도 같은 거 나오면은 SNS가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또 다시 송신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활용하면은 또 이 완전히 이렇게 불리한 언론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그 대안적인 뭐랄까 언론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뉴스타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얘기를 해야 되죠. 맹활약을 했어. 네, 맹활약을 했죠. 거짓말 한다고 오빠가 너를 원망하지도 않고 중모도 안 해. 국정원에서 어떤 회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장에서는 판사님이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서워하지 마. 울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울지 마. 일단 눈물 닦고. 예, 지금 방금 들으신 게 그 뉴스타파에서 특정 보도했었죠. 요성 사건. 지금 법정의 장면인가요, 이게? 이 장면이 이제 그 유성 사건이라는 게 이제 유성 씨를 이제 간첩으로 몰기 위해 가지고 유가려라는 그 유성 씨 동생이 이제 탈북해가지고 들어와서 합동신문센터에 있을 때 이제 180일 동안 가두고 굉장히 이제 가혹한 신문을 했습니다. 가혹한 신문을 해서 결국은 이제 오빠가 간첩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그 북한 보위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오빠한테서 탈북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자기가 북한 보위부장한테 갖다 줬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간첩이라고 자백한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매 간첩을 만들어 놓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정에서 지금 오빠가 그렇죠. 요 장면은 이제 여동생의 그 증언을 오빠가 간첩이라는 증언을 검찰에서 증거로서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증거 보존 재판이라는 걸 했어요. 거기서 이 180일 동안 갇혀 있다가 오빠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면서 여동생은 오빠는 간첩이라고 검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오빠가 답답하니까 내가 좀 질문하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동생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국정원에서 어떻게 돼서 이런 얘기 하는지 내 오빠가 다 이해해 하면서 이제 하나씩 묻기 시작하고 동생은 답변을 못 하는 거죠. 계속 우는 겁니다. 거의 이 상태에서는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이랬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생 같은 경우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근데 국정원에서는 일단 네가 잘 되고 오빠가 잘 되려면 그렇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세뇌 교육을 받은 상태고. 그래서 오빠도 다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오빠도 다 동의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그날 딱 와서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을 한 겁니다. 이 여동생이. 당황한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뉴스타파에서 이거 이제 특종을 했는데 이런 사건은 어떻게 제보가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그때 이제 요 지금 금방 방송 나가 요 장면 얼마 후에 유가려 씨가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이렇게 변호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나온 바로 다음 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가 이제 국정원에 강압에 의해 가지고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사실은 뭐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라가지고 저는 이제 간첩이라고 하면 소위 이제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이제 그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밀봉 교육 딱 하고 그다음에 뭐 잠수함 같은 거 태워가지고 딱 강화도 이런 데 딱 내려주면 거기서 와서 이제 고정 간첩하고 딱 접선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무기 같은 것도 이렇게 숨겨놓고 무전기 뭐 이렇게 숨겨놓고 잡히면 독약 앰플 탁 깨물어 죽고 그게 우리가 아는 간첩 모양이에요. 늘 지시 내용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뭐 밤에 뭐 밤 12시에 뭐 북한 방송을 듣는다든지 뭐 이러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이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무슨 이 유가려라는 친구나 유성이라는 친구나 정말 무슨 자기네가 수사로 조사해 놓은 거 안에서도 국정원이 수사 그것도 뭐 다 거짓 수사지만 그 안에서도 그 교육이라고 받은 게 딱 3일 받았대요. 3일. 3일 받았다고 하고 그야말로 이제 어떤 무슨 공작원으로서의 어떤 기본 그 자질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첩 속성 코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3일 만에 이제.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사실 3일이라도 받았으면은 이건 뭐 대단한 거고. 그렇지. 아예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보면 지금 이제 다른 사건들도 있거든요. 아예 안 받은. 지금 이 사건 말고 좀 다른 사건도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무면허 간첩이에요? 유성 씨 소위 간첩 조작 사건 이런 이게 이제 지금은 조작이라는 것이 노출이 되어서 그렇죠. 누명을 벗지만 예전에는 다 간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간첩을 간첩 made in South Korea 또는 DIY 간첩 do it yourself 우리 집에서 왜 그러니까 근데 사우스 코리아에서 만든 것도 북파 간첩은 제대로 해서 보낼 거예요. 아마. 이제 여기서 저 남파 간첩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보면 결국 간첩이 필요해요. 이 한국에는 권력을 유지하려면 이제 국민들을 긴장시켜야 되고 그리고 겁을 줘야 돼요. 그래야 말을 듣죠. 근데 겁을 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 원천이 북한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로는 간첩을 좀 난파를 훨씬 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경제난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는 사실상 못 보내고. 근데 남쪽에서는 계속 간첩이 필요해요. 정치적으로. 근데 북한에서 안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해진 거지. 수요는 여전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과잉 상황,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이북에 전화해 가지고 간첩 좀 보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입 대체 산업. 그렇지. 자체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 제작을 하려면 원자재가 좋아야 돼.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들고 탈로도 안 나. 그래서 만든 게 조총련 사람들하고 이제 안면이 있는 일본 유학생. 그다음에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부들.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에서 반정부 운동하면서 소위 좌익 서적을 탐독한 국내 지식인들. 여기가 DIY 간첩 제조의 3대 원자재예요. 유성 씨 같은 경우는 탈북자잖아요. 그렇죠. 이거 옛날에는 이게 없던 원자재인데. 탈북자들이 양산되고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2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간첩을 제조해낸 거예요. 이걸 원자재로 새로운 신소재로 채택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뒤부터는 거기가 거의 뭐 아마 거의 한 대부분의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간첩 사건이 탈북자들이 간첩인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유신 때도 보면은 그 간첩이라고 발표된 사람들 중에 보면은 진짜 간첩은 극소수예요. 진짜 간첩도 많아요. 근데 그건 무장 간첩처럼 드러나기 쉬운 경우가 많이 잡혔고 이제 그 뭐 고정 간첩이라거나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숨기면서 활동하는 간첩들 중에는 실제 간첩으로 잡힌 사람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보면은 조작됐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일본에 있는 조청년 친척이 뭐 부탁해 가지고 뭐 또 편지 오가거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사실은 간첩 행위로 볼 수 없는 것들이 간첩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그때도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뭐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지만 있겠죠. 그 잡을 기술도 없고 못 잡는 거야. 능력 부족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꾸 만들어내는 거지. 가끔 잡는데 우리가 과거 시대에 유명한 간첩 사건들이 있어요. 최근 한 2, 3년간 우리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제 재심 권고를 해서 재심 사건들이 수십 건이 이미 무죄 판결이 대법원까지 났고 1심, 2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다 아실 만한 거. 그런데 이중 간첩 이수근 사건. 이 사람 이중 간첩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공범으로 몰려서 징역살이한 사람들이 다 무죄 판결을 받고 배상을 받았어요. 그 밖에도 이수근 사건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무슨 동백님 사건 이것도 간첩 아니고요. 민청학년 사건 이것도 아니고요. 제2차 인혁당 사건 8명 사형시킨 거 그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때 선마을 간첩단 사건, 형제 간첩단 사건, 뭐 어부 간첩단 사건 이 80년대 70년대 후반 이후에 신문 방송을 뒤덮었던 대부분의 큰 간첩 사건들이 대부분 다 지금 최근에 재심 무죄 판결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 동기가 말이죠. 이렇게 간첩을 만들어낸 동기가 그런 일반적인 것 맞고 좀 만들고 좀 이렇게 특수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하면 유호성 씨 사건이 처음에 신문에 보도될 때는 뭐라고 나냐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났지. 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이제 타격 주기 위해서. 그 오세훈 시장 때 채용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뭐냐 그 뭐지 탈북자가 서울시 공무원 됐다고 신문에도 났어 내 기억에. 그래서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그 혹시 박원순 시장을 음해하려고 했다? 글쎄요, 뭐 그거까지는 제가 이제 무슨 특별한 취재해가지고 그 근거를 뭐 특별히 발견했다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건 그 이름 자체를 갖다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처음에 의식한 거겠죠. 처음에 이제 뭐 그 동아일보에서 그 거의 뭐 한 면을 다 털어가지고 그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 데는 아마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박원순이 뭐 고용한 거다라든지 뭐 등등등등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 지금 취재하고 계신 건 지금 말씀 못 해주시죠? 지금 취재하고 내용인지. 있는 내용은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취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상적인 어떤 훈련을 받았던 흔적이 전혀 없다든가 심지어는 북한에 이제 뭐 빙두라는 게 있더라고요. 빙두가 뭔지 모르시죠? 빙두라는 게 북한산 마약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그 생각보다 그 빙두라는 그런 이제 마약이 좀 조금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대요. 그걸 하는 사람들 많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걸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밀수를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북한 사회 안에서도 좀 뭐랄까 외부 세계에 접촉이 조금 이렇게 범죄자 취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공작원이다라고 잡아서 내세운다는 거죠. 지금 국정원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는 사람들이. 네, 어디 뭐 하소연할 때도 없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우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작원이라는 거는 자기네 나라를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 남은 나라 적국에 가서 비밀을 파헤쳐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거기서 공작을 해가지고 누구를 뭐 어떻게 한다거나 납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위험을 부담을 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어떤 정신적인 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변절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뭐 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변절해가지고 바로 내려가자마자 자수해가지고 이거 뭐 빙두살 마약살 돈 좀 주면 그냥 바로 해서 뭐 자수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공작원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활용되기 어려운 대상들이 주로 지금 현재 공작원으로서 공작원이다 하는 식으로 지금 국정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8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탈북자들을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180일 중에 상당한 날짜를 1인실에다가 예. 합동신문센터에서. 그러니까 합동신문센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인권유린의 요소도 있고 예. 또 다른 한편은 너무 많은 공작의 뭐랄까 공작실이죠. 아니 우리 만들어내는 헌법상 거죠.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돼 있고 휴전선 이북은 반국가 단체가 불법 점거하고 있어서 헌법 효력이 안 미칠 따름이지. 우리 국민이잖아요. 탈북에서 내려오면 우리 국민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이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반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탈북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국정원에서 그런 거 없이 사실상 6개월에 걸친 최대 6개월까지 구금이죠. 불법 구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유성 씨 사건에서 2심 재판에서 판결 내용이 맞으면 이제 국정원에서 그렇게 이제 가둬놓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수사를 했다. 이게 이제 조사거든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거는 행정조사하고 이제 수사하고는 다른데. 잘 다른 거죠. 만약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고 구속영장도 신청해서 법원에 허락도 받아야 되고 신병도 예를 들어서 구치소로 옮기고 그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고.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그렇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밟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밟으면서 사실상 수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심 법원이 그거는 안 된다 하고 이제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타나모 수용소, 예, 관타나모랑 관타나모죠. 한국의 관타나모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조사와 수사는 논리적으로 다른 건데 지금 조사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당사자들이 동의를 얻어서 보호와 관찰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국정원은 그렇다 치고 검찰도 참 문제가 많아요. 국정원이 어차피 뭐 공작소, 간첩 만들어내는 제작소도 하더라도 검찰은 좀 다른 사법적 논리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공문서 뭐 위조한 거 이런 거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수준에서도 막 기소 유지하고 계속 나갔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처음에 그 검찰이 그러니까 이번 그 공안 사건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그 수사 내용을 점검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났죠. 심지어는 유가려라는 그 여동생이 검사한테 나는 사실 강요돼 가지고 허위 자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검사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못 도와준다. 그전에는 이제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동생은 그렇게 허위 자백을 계속 유지하면 오빠와 같이 자기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인하고 사면 받고 과거 사례들 이렇게 뭐 마유미 얘기하고 뭐 했겠지. 그랬는데 그렇죠. 김현희라는 그분은 뭐 거의 뭐 항상 탈북자의 그러니까 간첩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간첩 대상자들한테 예, 항상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정도로 어찌 보면 검사들도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거의 뭐 가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공범.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넘기면은 이 사람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대행기관처럼 이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사실 근데 공소 유지를 하려면은 이거 법정에서 또 논리가 좀 다르잖아요. 뭐 조작된 서류라든지 이런 걸 낼 수는 없는데 이 확인은 안 했나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얘기고요. 뭐 사실은 그 조작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검사들이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알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머리가 굳이 안 좋아도 알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계속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가 그 공문서가 조작됐다라는 거를 중국 현지 중국 관리 그 출입경 기록이라는 걸 담당하는 관리한테 가서 이건 조작이다. 이 문서는 우리가 발행한 바가 없고 사실 내용과 다르다. 조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방송을 했단 말이죠. 방송을 뉴스타파에서. 하고, 뉴스타파에서 방송을 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검사들한테 제가 또 친절히 가서 그것도 나오잖아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당신들 좀 알아봐라.
얘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조작 문서를 또 내놨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조작된 문서들을 계속 내놨거든요. 조작 돌려받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 문서 조작건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봤어요. 네. 첫째는 그 왜 뭐 국정원 관련 책임자가 뭐 자살 시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조작 사건. 근데 뭐 하는 말이 간첩 맞는데 지엽적인 거 가지고 그 본질은 간첩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요. 국회에서 그건 격가지고 그렇죠. 간첩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도 너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북한 간첩이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먼저 증거를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냐? 이런 증거가 있네. 그럼 간첩인가 보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수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간첩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간첩인 증거를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인간은 증거를 보고 간첩임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신묘한 방법으로 먼저 간첩임을 확신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예, 그 신내림이죠. 이제 그분이 오시고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분들은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것에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어요. 제가 이 간첩 사건에서 중국 공문서 조작한 것도 있고 영사증명서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영사증명서. 예. 이거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1970년대 80년대에 국군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해서 간첩으로 기소한 사건들 106건에 대해서 그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옛날에 조사를 한 보고서가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게. 그걸 보면요. 그것까지 공부하셨습니까? 예, 거기를 보면 4건 진정이 들어온 거는 직접 조사를 했고 12건은 샘플 조사,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16건 모두에서 최단 뭐 40일, 최장 한 달 반 이상의 불법 구금이 있었고요. 변호인을 최초로 만난 그 시간까지가 제일 짧았던 사람이 한 달 반이에요. 가족 면회가 수사 도중에 이루어진 경우는 2건밖에 없었고요. 샘플 조사한 16건 중에 모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있어요. 영사증명서요. 영사증명서. 예. 근데 그 당시에 국방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외교부에 문의를 했어요. 이 영사증명서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외교부 법령에 그런 게 없대요. 이 외교부 법령에 따라서 제외 공간에 있는 우리 그 공무원들이 써줄 수 있는 문서는 2종류밖에 없대요. 하나는 영사 확인. 그거는 이제 그 주재국의 공문서가 그 기관에서 제대로 발급된 것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영사 증명서고요. 영사 확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 서류, 공문서 말고 사문서에 대한 인증, 영사 인증 2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법정에 제출된 영사 증명서랑은 제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공관에 가면은 총영사는 그냥 외교관이고 예. 그 부총영사가 대부분 국정원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중앙정보부 파견 요원들이 본국의 중앙정보부 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만든 문서를 영사증명서라고 해가지고 본국에 보내면 기무사는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었기 때문에 전부 이제 가라로 말하자면 그 당시 안기부 이름 중앙정보부 안기부 명의로 구속영장 청구도 하고 다 했어요. 수사는 자기들이 하고 기소도 검찰이 다 했고. 간첩 활동이 중국과 연관돼 있었나요? 그럼 그때는 전부 제1교포들 사건이 대부분. 제1교포 사건. 그러니까 다 일본에 나가 있는 이제 중앙정보부 안기부 직원이 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영사증명서라는 걸 만들어서 보내면 안기부에서 검찰에 이걸 주고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을 해요. 근데 이게 100% 다 유죄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인정이 됐어요. 법정에서. 왜 그렇게 됐냐 봤더니 변호인들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증거 부동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안 했대요. 그러고 이제 그 당시 이 국군 기무사에서는 뭐 다른 법령을 근거로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유우성 씨 사건도 보면서 이거는 검사들이 발명한 게 아니고요.
또 안기부가 저 국정원이 발명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해오던 거를 그렇죠. 이번에도 했고 다만 차이는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관행입니다. 관행. 이제 법원에서 이 증거 중심주의 재판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법원에서 이제 재판장에서 이야기된 거를 우선으로 하고 검찰이나 이런 데서 한 거를 그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재판 증거 중심의 어떤 재판이 이렇게 발전이 해가지고 오늘 이번에 유우성 사건처럼 이제 좋은 결과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사건이 이렇게 밝혀진 거는 사실은 그 이전에 다른 많은 사건들은 어떻게 되냐면 간첩을 예를 들어서 간첩이 나오잖아요. 간첩이 나오면 그 사람은 거의 그냥 구치소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 만납니다. 그렇죠. 국선 변호인은 그냥 당신 간첩이니까 그냥 탄원서 하나 내시오. 뭐 끝입니다. 그럼 탄원서 내죠. 기본적으로 자기 범죄를 인정하면서 저는 간첩이지만 저는 뭐 형을 좀 깎아주십시오. 이러면은 뭐 검사는 그보다 좀 올려가지고 구형하면 판사는 그냥 그래. 그리고 뭐 3년 4년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항소를 만약에 너가 항소를 하면 형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 이러면 그냥 바로 항소하지 않고 항소 포기하고 간첩으로 확정돼 가지고 교도소로 바로 가는 이런 코스로 지금까지 쭉 돼 왔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조작인 것도 있고 조작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법정이라는 곳에서 사실 심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와가지고 한국의 법 체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허위 자백을 예를 들어서 설사 했다 손 치더라도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에게 나는 이거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했다가는 바로 국선 변호인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당신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도 결국은 재판부한테 결국은 이제 괘씸죄 걸리면 형량만 더 높아진다. 그리고 그런 걸 계속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기본적인 흐름은 지금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건은 정말 다른 게 뭐냐면 유성 씨라는 이 사람이 국정원이 유성 씨라는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유성 씨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몇 년 동안 자기가 여기서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자기가 투쟁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적응을 잘해 가지고 뭐 서울시 공무원이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 동생이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자기가 구속이 됐을 때 웬만한 사람이면은 그 국정원에서 어떤 나름의 타협도 시도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거부하고 나는 무죄입니다 하라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변호인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 변호인이 마침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장경욱 변호사라는 불세출에 어떻게 보면은 간첩 구하는 변호사가 간첩 전문 변호사 간첩 전문 변호사가 국정원에 찾아가 가지고 결국은 이 유성 씨하고 만난 것이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부터 일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정원 정말 잘못 건드렸어요. 이 사건은. 왜냐하면 유성 씨의 가족이 중국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주로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유가려 씨나 유구성 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계속 드나들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사건인데 드나들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예. 사진 뭐 이런 예. 것들. 만약에 그 가족들이 북한에 있었다. 지금 대부분의 간첩들처럼 가족들이 북한에 있었다라면 그런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죠. 그 원자재를 잘못 선택했네. 그렇죠. 잘못 선택했죠. 재료를. 네. 재료를 잘못 선택. 큰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사건을 선택한 국정원 간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원자재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 이제 민변이나 천주교 이제 쪽의 인권 변호사들 뭐 등등 해서 외부에서 이 사건들을 이제 많이 들여다보는 눈도 생겼고 네. 또 뉴스타파처럼 끈질기게 고비고비마다 보도해주는 거의 그냥 탐사 생중계를 전문, 하셨죠. 네, 탐사 전문 네. 매체도 생기고 이제 국민들도 과거처럼 그냥 겁이 나서 간첩 맞으려니 하고 입 다물던 시대에서 이제 그런 보도를 참고해서 네. 이거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얘기 하게 되고 그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예. 당사자도 또 유성 씨 본인도 용기 있게 사실 싸운 거잖아요. 예.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 국정원 개혁인데 지금 국정원장으로 갑자기 재채기가 나. 사실 이 사건으로 저기 남재준 원장이 물러난 거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권이 이제 정부가 안게 된 그 부담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물러난 건데
사실 이 사건 자체도 어찌 보면 국정원이 왜 개혁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그 절절한 교훈을 얻은 사건인데 그 후임으로 이렇게 임명된 사람을 보면은 과거에 이런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이병기 씨라고 해요. 이병기 지금 그 국정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97년도에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라는 거짓 이제 기자회견도 하게 만드는 그 공작의 사실상 책임자. 당시에 안기부 차장이었죠 이분이. 네, 선거용 부품 공작의 전문가. 예. 안기부 제2차장이니까 딱 그 개선으로 보면 이번에도 보면은 제2차장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 사건으로 제2차장이 물러났는데 딱 그때도 제2차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아, 그걸 넘어서는 거죠. 풋내기 그 전문가 아닌 사람을 국정원장 시켜놓으니까 이런 사고가 난 거 아니냐. 원자재를 잘못 선택하고 작업 공정이 잘못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를 갖다 놔야. 자격증 소지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식의 처방이라고요. 그게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들킨 게 문제인 거야. 이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안 들키고 잘할 수 있는 인물로. 물론 뭐 그때도 들키긴 했지만, 예, 안 들킬 수 있을까 몰라. 이제 그 사람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또 이제 정치 공작, 예, 뭐 정치 자금, 이인재 씨, 차떼기 사건 실행을 또 주도했죠 이분이. 기획과 그러니까 단순히 배달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획도 하고. 같은 업무인가 봐요. 네. 아 근데 왜 사람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나요? 왜 자꾸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는 거죠. 뭐 선택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아니 그게 잘못된 인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인사라고요. 국정원의 사명이 뭐냐? 간첩을 자꾸 만들어야 돼. 근데 원자재를 잘못 선택하고 공정이 잘못돼 가지고 실패했어. 이제는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갖다 놔야 돼. 이거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국정원이 그렇게 정권을 위해서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사실은 이게 다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나온 거라는 국가를 거예요. 개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송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됐는데 거기 박효정 씨 안 치고, 그다음 국정원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또 이병기 씨 안 치고. 하여튼 그 처방이라는 게 좀 황당하거든요. 사실은 그 세월호 참사라는 것들을 다 잊어버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문창극이 워낙 강해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문제 있는 사람들 갖다 한꺼번에 막 이렇게 다 종합 선물로 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도 하나에 집중하기 힘든 거죠, 사실은. 예, 지금 문창극 전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예, 문창극, 김명수, 이병기, 정종섭, 김영한, 윤두현, 송광용 다 걸리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이병기 씨는 하여튼 부품 공작 전문가에다가 차떼기 관련자고. 이제 김명수 교육부총리 내정자하고 정종섭 안행부 장관 내정자 이 사람은 교수들인데 보니까 뭐 정종섭 씨는 군대 생활하면서 대학원도 했고 김명수 씨는 뭐 10몇 건인가 제자들 논문 가로채기하고 뭐 연구비까지 다 횡령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해놓은 거는 이게 이제 그 한국식 이 전략이에요. 우리나라가 보면 왜 뭐 좀 부실로 하는 게 많잖아요. 뭐든지. 근데 이게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차근차근 하려면 1년에 3개밖에 못 하는데 3개씩 해서는 너무 늦어. 1년에 10개는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한 20개, 30개를 왕창 했어. 그중에 한 반은 실패해도 15개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략인 것 같아. 아니, 이번에는 그전에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후보자들이 다 이렇게 아니 군에서 군복무 3년 9개월 동안 석사 박사 과정 이수. 이거 보면은 이게 안행부 장관이죠. 이러면 진짜 자발적으로 군대 갈 것 같죠. 아니 군에 가면 육군 같은데 보면은 보병이 일빵빵이고 뭐 행정이 900이고 병과가 있잖아요. 병과 중에 석사라는 그 병과도 있고 이게 박사 과정이라는 병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뭐 이제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게 병과가 빵빵이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어 번역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런 나도 석사 못했거든요. 서울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 석사를 못해서 화가 나서 이러는 거지 지금. 질투하는 거지. 그렇죠. 왜 나는 못했을까 이러면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빼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빼놨는데요.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을 좀 최 PD님한테 듣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정말 깊게 느꼈던 것은 국정원의 실력도 실력이고 국정원의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조직이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확실하게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뭐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들도 이렇게 보면 실력도 안 돼요. 사실 실력도 너무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이게 뭐 국정원이 뭐 마치 뭐 정보 대단한 무슨 대북 정보 라인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 이번에 그 협력자 역할을 했던 그분이 이제 중국 동포인데 그분 얘기가 자기는 국정원의 협력자를 오래 하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정보 쪽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무슨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공과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만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요청에 의해서 그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북 정보 라인이 그 정도 수준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사실 걱정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수사에 대한 적어도 형사소송법상의 어떤 그런 꼭 지켜야 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국정원이 있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지경이라면 이 조직한테 수사를 계속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오히려 경찰은 훨씬 더 사실 뭐 여러모로 발전이 돼 있고 얼마든지 경찰이 이런 수사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검찰이 잘만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예. 검찰도 역시 또 바뀌어야 되겠죠. 예. 예.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실력 문제고요. 사실 국정원의 실력이라는 게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실력이잖아요. 이렇게 성적표에다 도장 찍을 때 엄마 도장 아빠 도장 몰래 파가지고 찍고. 되게 성적이 나쁘면 아빠 도장을 하나 파서 가지고 있지. 딱 그 수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법적 마인드고 사실은 그 국정원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조사한 것들 조사죠. 조사한 그 정보만 넘겨주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그다음에 법적 마인드는 이제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 맡겨두는 게 좀 올바른 해법이 아닌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요 주제 여기서 접고요.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강을 망가뜨린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합니다. 그 핵심은 누가 수십 6m를 지시했냐는 것입니다. 4대강 수십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가가지고 수십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건가요?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폭력을 하지 마시고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예, 지금 방금 브리지 들으셨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던 날입니다. 그날 이제 논현동에 그 사저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퇴임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가서 찍긴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던 것이죠. 처음에는 뭐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이 퇴임하는 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경호가 느슨하고 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좋아하시는 그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통령하고 한번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이렇게 쭉 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대통령께서도 이제 좀 마음이 푸근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마 팬들하고 인사 좀 하고 이런 상황을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줄에 사이에 좀 끼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팬클럽 모임에 안티팬이 가가지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제가 포기한 상황이군. 제가 이제 악수를 요청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오시길래 제가 악수를 청했더니 사실은 저를 보고 반가워하셨어요. 네. 언론인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얼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눈에 익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몰랐던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일단 아는 체하면서 인사하는 건 정치인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반가워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이제 악수를 하면서 4대강 수십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옆에 이제 그 여사가 계셨는데 여사님 얼굴이 굉장히 이제 상당히 예, 아마 이 보도가 뉴스타파 탄생의 이제 배경이 된 사건이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보도 말고 뉴스타파 들어와서 보도를 한 것이고요. 아니 4대강 사건이. 4대강 사건이 그렇습니다. MBC에서 다루다가 이제.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4대강에 대해서 제가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제 김재철 사장이 오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김재철 사장이 오고 난 뒤에 4대강에 대해서 취재해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4대강 사업이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대운하를 하려고 했던 걸 4대강 사업이라는 걸 이름만 바꾼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4대강 수십 6m의 비밀이었는데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결국은 이제 막 국토해양부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들어오고 그거 법원에서 이제 방송하라고 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거든요. 기각하니까 또 그다음에는 김재철 사장이 방송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막고 말이죠. 이런 사건이 생겼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항의를 해가지고 압력에 못 이겨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를 PD수첩에서 빼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제가 이제 해고되고 이런 영향이 있었죠. 예. 지금 그 마침 또 장마가 왔어요. 이게 지금 장마 아직 안 왔어요. 장마가 지금 오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날씨 더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지금 녹조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대강에 대한 뭐랄까 과학적인 증명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감사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이제 임기 시작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한 7월 달인가요? 그때 초에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7월 달에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이미 감사원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다 했거든요. 공사 시공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수질에 미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에 대한 관계라든지 이걸 다 이제 문서로 다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결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상당히 그 감사원 발표할 때만 해도 강하게 그 청와대에서 대응을 할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주는 현상은 지금 완전히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좀 굉장히 잘 아시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잘 아시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 뭔가 좀 책 잡힌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감 안 잡혀. 되게 궁금한데 어디에 무슨 책을 잡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게 여기는 게 이제 최근에 국민경제교육협회라고 만들어 놓고 이명박 그 집권 초기에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들 그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자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막 국가 돈을 수백억을 갖다가 국민교육 한다고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횡령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몇백억을 해버린 사건이 최근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파헤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 시절에 비록 같은 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비리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걸 파헤쳐서 이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을 하고 하면 현 정부가 좀 깨끗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파헤치지는 않아도 터져 나오면 그걸 어느 정도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1년 반이 됐는데요. 아무것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도 파헤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이냐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2차례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고 그리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들이 밝혀진 이제 내용을 보면 9월 이후에 9월 중하순 2012년 9월 중하순을 기점으로 트위터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 여론조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진 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 쪽을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 정권 출범 과정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따라서 4대강 사업도 일종의 묵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전 정부를 어떻게 선보는 듯한 그런 정도로 이것을 파헤치고 이걸 바로잡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속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합리적 의심이죠. 합리적 의심인데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좀 이해는 사실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무슨 책을 잡혔느냐. 그게 그거죠. 이제 국정원 쪽입니까? 아니 국정원을 포함해서 국가기관이 보훈처라는 데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대선 국면에서 일사불란하게 서로 연계해서 대선 개입을 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거는 현직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현직 대통령은 젖혀놓고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하고 뭐 국가기관들이 다 개별적으로 거래해가지고 했냐. 그거는 정부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고 근본적으로 국정원, 기무사, 국방부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 그리고 보훈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국가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연계를 맺고 움직여서 대선 개입을 했다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과 어떤 관련성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괜히 자선 사업하러 그거 했냐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이 이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이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이 꾸며진 거 아니냐는 의문이에요. 의문. 이게 뭐 나도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뭐 독대 기록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궁금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그냥 거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4대강 정도로 명백하게 정책 오류가 나타난 이런 것들은 바로잡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기대가 있었는데 그 최소한의 기대마저 지금 충족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4대강 문제만 제대로 바로잡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아마 지지도가 인기는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안 받죠 그러면. 근데 초기에 조금 그런 움직임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에서 그런 보고서를 그래서 감사원에서 잘못 읽은 거지. 감사원에서 잘못 읽은 걸로 지금 판명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의도를 잘못 읽고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나갔는데 미리 이제 밑자락을 깐 건데 깔아놓고 보니까 이 산이 아닌 게벼. 그 당시 이제 이정현 사실 홍보수석이 보여줬던 반응은 상당히 그 감사원이 한 그 조사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그걸 아주 승인하고 마치 뭔가를 할 것처럼 그런 그 입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친이계 쪽에서 나온 어떤 반발의 그 세기나 이런 것들 수위가 상당히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맞으면 친이계라는 아직도 국회 안에서의 그 친이계 그 세력, 자기네 당내에서의 입지 이런 것들이 그걸 완전히 버리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판단도 일부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로는 거의 뭐 지금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라는 데서 지금 현재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용히 아무런 발표도 없이 그때 인사도 뭐 그때 인선하면서 또 4대강 찬성했던 사람들을 막 집어넣어갖고 인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뭐 좀 찬성했던 사람들은 이제 빼고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조사 평가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26억인가 뭐 배정이 돼 있대요. 근데 그 정도 돈 가지고는 세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결국 이제 지금 오로지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침묵 모드입니다. 침묵 모드. 그러니까 원래 말이나 돼야 뭐 거기서 뭐 발표를 좀 할 수 있을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강의 환경이라는 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직전에도 지금 그 사실 그 국립환경과학원이나 또 국립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런 그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들에서 계속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4대강 사업 이후에 습지가 40%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습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거고. 최근에 이제 나온 결과도 보면 흰수마자 뭐 이런 그런 멸종위기종들 과거에는 낙동강이나 금강 이런 데 이렇게 쭉 발견이 꽤 되던 것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아주 그 심각한 그러니까 단순히 수질 문제가 아니라 수생태계라는 이 수생태계 자체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그 4대강이 지금 이제 해마다 녹조 때문에 6월이 되면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물고기 떼죽음이나 녹조 라떼 이런 게 나오고. 올해는 근데 금년에도 지금 5월부터 나왔어요. 5월 말부터 일주일인가 2주일이 빨랐다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좀씩 빨라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4대강 지금 뉴스타파는 계속 추적하고 있죠. 그죠? 이 4대강의 추이에 대해서. 뭐 간간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더 많이 모여야 감사 취재를 더 할 텐데. 여하튼
그 제가 다니다 보면 지방 강연 같은 것 때문에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준설토, 모래 동산 이런 게 곳곳에 많이 있었거든요. 요새 다녀보면 없어요. 그게 어디 갔죠, 그게? 유실될 수도 있고. 다 떠내려갔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 강가에 있던 걸 좀 어디 옮기든가. 그거 치우는데 또 엄청난 예산이 들었고, 그래요? 예, 그걸 갖다가 한 군데 다 두기 어려워가지고 인근의 이런 지자체, 기초 지자체로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그걸 갖다 옮겨. 근데 금강 쪽은 가보니까 그 군산하고 이렇게 마주보면 군산 건너가는 다리 밑에 거기가 뭐 사공군가 거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모래톱이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다시. 네. 그게 사업을 한 직후에는 그렇죠. 수심이 푹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원래 있던 모래섬 같은 게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다시 모래섬이 다시 생겼더라고요. 다시 강 가운데. 예. 이미 상당 부분은 보호 문제를 제외하면 자연 스스로 원래의 상태로 조금 더 접근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근데 이제 시간이 보호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근데 거죠. 이제 보호가 있는 한은 그게 이제 뭐 모래톱은 생긴다 할지라도 수질이 뭐 그렇죠. 다시 복원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상화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수십조의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 자연을 갖다가 이렇게 그 수십 년간 복원 안 되도록 망가뜨린 그런 이제 역사죠, 역사. 네. 근데 이제 황당한 건 뭐냐면은 좀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각하야 원래 그럴 뿐이잖아요, DNA 자체가. 그런데 그거 알면서 그 찬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학자들, 공무원들. 그 누구 대표적인 인물들이 근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이었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나쁜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진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겠지만 그 밑에서 하청받은 교수들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보고서 써가지고 이상하게 쓰게 되면은 찍히고 그다음에 애들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 일단 다 배제가 되고. 그러니까 뻔히 아닌 거 알면서 엉터리 보고서 써서 내고 뭐 이런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기 흰수맞아 뭐 멸종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2010년에 4대강 수심 6m 비밀 취재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어류 학자들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취재를 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상황이 진행이 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재래의 그 어떤 그런 고유 어종들. 예. 물 흐름이 빠르면서 좀 얕은 곳에서 사는 그리고 맑은 물을 좋아하는 우리 고유의 어종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결국은 굉장히 깊은 호수 같은 데서 사는 덩치 큰 잉어 뭐 이런 뭐 큰 물고기들이 지배하는 그런 생태계로 바뀔 것이다 하는 거는 자기네 논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과거에 이미 댐 사업하면서 그 했던 여러 가지 논문들 이런 데서 이미 나와서 다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교수님 연구를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연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흰수마자가 아마도 낙동강에서 본류에서 더 이상 생존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물가에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생존할 수 있는 틀을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인디언 보호구역처럼 이런 거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학자로서 자기가 이제 어류를 연구하거나 뭐 수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면 우선 이걸 막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일단 다 망가지고 나는데 그걸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되살린다고 하는 그런 걸 위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가?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네. 이 그 4대강 사업을 처음에 할 때 대운하다 뭐다가 반대가 심하고 이제 환경 이런 재앙에 대한 경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 국민들이 잘 통하는 이제 경제 문제. 그래서 이걸 고용 창출을 하겠다 해서 34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도 뭐 아니 그런 식으로 고용 창출하는 거라면 그러면 팠다가 다시 덮으면 60만 명이냐. 차라리 그냥 피라미드를 하나 짓자 우리도.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그때 제가 34만 명의 논거가 뭐냐고 했더니 투입되는 예산에서 10억 원당 17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면 그런 계산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계산해낸 게 34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공사 진행 중에 그 남한강 2포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3,200억 들어간 공사구역인데 거기 가서 현장 소장에게 이 구간에 몇 명이 지금 투입되고 있냐고 물었더니 34명이라는 거예요. 중장비 끌고. 예, 34명. 그것도 이 감독이나 지휘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전부 다 중국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산업 현장에 보면 이제 안전 플래카드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중국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17억 원으로 내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한 5천 명 정도가 고용돼야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실은 34명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34만 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1,000명도 고용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근데 이런 걸 이거는 이런 논리를 누가 만들어냈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면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은 그때 뭐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쭉 자기들도 안 하고 막고 있다가 다른 보고 감사 보고 내다가 정권 말기에 이제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 4대강을 잘못 기획하는데 협력한 사람들, 엉터리 자료 낸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 속인 사람들, 또 국민에게 피해 준 사람들 다시 다 조사해가지고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려울걸요. 우리 예전에 다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화의 댐, 금강산 댐 사건 때요. 전두환 정권 때죠. 이북에서 그 금강산 댐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한꺼번에 터뜨리면 63빌딩이 절반 잠긴다고 이렇게 그림 그려 가지고 토목공학과 교수들이 나와서 막 인터뷰하고 해서 애들이 코 묻은 돈까지 헌금 낸다고 해서 완전 대국민 사기극 어마어마한 걸 했잖아요. 그때 그거 나와서 그거 앞장서서 연구 결과 내놓고 그래프 그리 설명하던 분이 나중에 서울대학교 총장도 하고 그런 나라에서 무슨 지금 아니 과거사 되겠어요. 그게? 아니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 저 청산하기 위한 과거사 진상조사도 하는 마당에. 근데 이건 해야 하고 넘어가야죠. 한 번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3년 반 지나야 이제 그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면은. 이 정부가 새 정부가 아니고. 이건 헌 정부죠. 이건 헌 정부예요. 아직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새 정부 들어서면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네요. 근데 분명하게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분명히 국민들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자기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할 수 없이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정말 나서서 주도적으로 사기친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좀 명단 같은 것들 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구성권 행사를. 구성권 행사나 법적 책임을 물거나 최소한 못 묻는다 하더라도 윤리적 책임 정도는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가 나중에 이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침묵 모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지금 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이죠. 만약에 이제 그 결과가 뭐 일부 문제는 있었으나 뭐 좋아진 면도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물타기식의 어떤 결과를 내놓으면 그 이후에 어떤 무슨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지는 정부는 이제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 녹조라떼가 창궐할 때 각하랑 그저 자전거 타고 그 옆으로 한번 하는 하이킹 같은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하이킹 행사라고 4대강을 달리자. 그날 이명박 그 전 대통령한테 초청을 하는 거죠. 와서 한번 직접 보시라.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대책이 문제거든요. 지금 보는 파놨고 수심은 좀 썩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뭐 또다시 엎어버리는데도 또다시 돈이 든단 말이죠. 혹시 말이에요. 요 최근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떨어졌고 문창극 등등 인사파동 이후에 이제 또 한 10% 이상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2주일 동안. 그래서 지금 긍정 부정 비율이 갤럽 조사도 뒤집어졌고 이제 리얼미터 정례 조사도 뒤집어지고 다 조사 결과들이 잘한다가 한 42, 3%, 4%, 못한다가 47, 8% 이 수준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금 문창극 씨가 나는 사퇴 못해요라고 버팅기고 있고 지금 사건 사고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더 떨어졌다. 그럼 오로지 여론조사 지지율 하나로 생존하시는 각하께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갑자기 4대강 문제를 들고 나와서 뭐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저도 뭐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는 뭐 상당히 지지하죠.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 지지해드리죠. 정치 카페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특별방송 찬양방송 한번 해주겠다고. 그 4대강 사업의 비리와 이 구조적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것을 바로잡는 조처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한번 청와대에 건의해 보는 게 어떨까? 네, 그리고 만약에 실현된다면 우리가 찬양 방송 한번 하겠다. 종편보다 훨씬 더. 아니 실제로 만약에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똑바로 바로 잡아놓을 수만 있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큰 일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한 일도 없고. 한 일도 없고. 사실 이거 바로 잡는 건 참 쉬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집어넣으면 되죠. 쉬운 일이거든요. 콘크리트를 빼내면 돼. 근데 아까 뭐 책 잡힌 게 있다며.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지. 때로 지도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만약 그거 한다면 그 책도 우리가 용서해드리겠다고. 우리 찬양 고무 격려를 좀 하자고요. 네. 대통령을. 예, 오늘 저 4대강까지 그 최승호 PD 모시고 한국 언론 상황 그다음에 그동안의 뉴스타파의 활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최 PD께서 이 나라 언론인들 그리고 또 언론인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MBC에 나와 있는 후배라든지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시죠.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특히 모든 언론을 다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제가 주제넘는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영방송에 의한 여론 집중도 이것이 44%가 되는 거거든요. 공영방송만 딱 똑바로 딱 서 있으면은 일부 뭐 예를 들어서 조정동이랄지 이런 좀 이제 극단적인 이런 그 흐름의 어떤 언론들이 좀 지나친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우리 사회가 수용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의제를 이렇게 극복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번에 KBS 차기 사장을 어떻게 잘 그 선정하는가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만 그래도 과거에 길환영 사장 같은 분이 오지 않고 어느 정도만 맞으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제 정권에서 일부 정권과 뭐 관계없는 정말 독립적인 사장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길환영 사장처럼 정말 염치 없이 혹은 김재철 사장 같은 그런 정말 막 자기가 코온 방송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번에 저는 KBS 그 간부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정권에 순응해온 분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MBC처럼 김재철이 만들어놓은 MBC처럼 KBS가 하는 것은 정말 안 되겠다라는 그래도 겨자씨만한 충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식원 보도국장도 그렇게 했고 그 다른 보도국의 부장들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과거에 뭐 심지어는 정치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기사를 하나도 안 올려보냈기 때문에 김식원 보도국장이 새로 뭐 그걸 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아예 처음부터 발제가 안 됐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성명서를 내고 어쨌거나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결국 국민들이 결국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결국 이제 KBS 구성원들도 다 단합을 하고 국민들도 그걸 좀 밀어줘가지고 좀 새로운 사장을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덜 나쁜 사람으로 덜 나쁜 사람. 소망이 엄청 하향 조정됐네요. 예. 참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지금 최성호 PD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근데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지금 공영방송이 다 장악돼 있고 민간 방송조차도 지금 뭐 거의 장악돼 있고 뭐 종편에 조정동에 여기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좀 못한다 이게 뭐 문창극 씨 안 된다 이게 70%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고 했다 이게 절반 이게 가잖아요. 이거라도 왜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거대 언론들은 유신 언론처럼 그렇게 장악돼 가고 있지만 밑바닥에서 지금 민초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미디어들이 그렇습니다. 그 대항력으로 지금 뉴스타파처럼 있어주고 또 우리 정치 카페에도 있고 예. 기타 수많은 팟캐스트 방송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국 방송이 아니라도 지역에서 노력하는 작은 방송들도 많고요. 예, 맞습니다. 또 작은 사이트들, 커뮤니티들, 뉴스타파 후원인들, 뉴스타파 후원인들, 그리고 뭐 그 대학생 탐사보도
대학생도 탐사보도협회가 있더라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바닥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실핏줄처럼 사회의 저변에 퍼져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복원력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청취자들께서 오늘 방송 즐겁게 들으시고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방송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피드백 시스템이죠. 사회가 잘못할 때 시그널을 보내서 고치게끔. 근데 그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이제 4대강 사업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대한 언론 만드셔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최승호 PD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려야 돼.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니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그 뉴스타파를 비롯한 그 대한 언론들 많은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요. 후원하세요. 또 우리는 후원을 PPL 좀, 안 하고 노골적으로 해. 예, 후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회 방송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노유진 정치카페 트위터 및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완료했습니다. 정치카페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팔로잉 많이 해주시고 방송에 대한 의견,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이런 것들 마음껏 전달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6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우리 당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가장 인상적인 입당의 동기가 있는데요. 힘내세요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 첫돌이 채 안 돼 보이는 유모차를 타고 있는 아이 사진을 크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화나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 가장 강력한 조직이 바로 정당입니다. 건강하고 유쾌한 정당, 이념이 아닌 복지국가의 비전으로 하나 되는 정당. 정의당 꽤 괜찮은 정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아직 작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참 벅찹니다. 지금 바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문 앞에서 두 팔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